보호자분, 이번 주 안으로 중간 정산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2,180만 원이라고요? 네, 지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아들에게 집을 넘긴 날엔 고맙다더니 병원비 2천만 원 앞에서 가족이 갈라졌습니다. 병원 업무가 앞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이번 주 안으로 중간 정산을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응급실로 실려온 뒤 검사도 많이 했고 수술도 받았고 중환자실에도 며칠 있었습니다. 돈이 들어갈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종이에 적어준 금액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180만 원. 물론 나중에 정산이 다시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병원에 넣어야 할 돈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은 64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다시 봐도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640만 원. 그 돈으로는 병원비를 낼 수 없었습니다. 남편 박정우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올해 71살. 오른쪽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말을 할 때도 예전처럼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뇌출혈은 아니지만 뇌경색 후유증이 있고 고관절 쪽도 다쳐서 재활이 길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계속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다. 우리에게는 집이 있다. 정말 큰일이 생기면 집을 담보로 잡거나 집을 줄여서라도 남편 치료는 받게 하면 된다. 그 집은 저와 남편이 30년 넘게 아끼고 모아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수원 영통에 있는 32평 아파트. 아주 새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지하철역과 병원이 멀지 않았고 엘리베이터도 있었습니다. 시세는 7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대출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 하나만 믿고 병원 복도에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원무과에서 중간 정산 금액을 받은 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민재야.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어. 당장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대.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 민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처음에는 걱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얼마나 심한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첫마디는 제가 기대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2천만 원은 저도 어려워요. 저는 멍하니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서 있었습니다. 민재야, 아버지 병원비야. 네가 다 내라는 게 아니야. 우리 집을 담보로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그래. 네가 등기 서류를 가지고 있잖아. 전화기 너머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집은 이제 제 명의예요. 저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내 명예인 건 알지.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아직 그 집에 살고 있잖아. 아버지 병원비가 급하니까 집을 담보로라도. 아들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그 집에 이미 대출이 있어요. 순간 병원 복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는 발소리, 옆자리 보호자의 통화 소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 모든 것이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흐려졌습니다. 무슨 대출? 제가 작년에 사업자금이랑 전세 정리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좀 받았어요. 지금 그 집 담보로 2억 4천 정도 잡혀 있어요. 저는 벽을 짚었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민재야, 너 그걸 엄마 아빠한테 말도 안 했니? 아들은 답답하다는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그때 말씀드리면 걱정하실까봐 그랬어요. 그리고 집은 제 명의잖아요. 제가 알아서 갚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입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집은 네 아버지랑 내가 평생 모은 집이야.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넘겨줬지만 그 집은 우리가 아플 때 기대려고 남겨둔 마지막 집이었어. 아들은 한참 뒤 말했습니다. 엄마, 이미 증여하셨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미 증여하셨잖아요. 아들에게 집을 넘긴 날, 민재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절대 잊지 않을게요. 두 분 노후는 제가 책임질게요. 며느리 연주도 제 앞에서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런데 남편 병원비 2천만 원 앞에서 그 고맙다는 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우리 집이라고 믿고 살아온 집은 이미 아들의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집 위에는 제가 모르는 대출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비를 내지 못해 원무과 앞에서 통장을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선희입니다. 올해 68살입니다. 남편 박정우는 저보다 3살 많습니다. 우리는 수원 영통의 한 아파트에서 23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주변에는 공사장도 많고 빈 땅도 많았습니다. 아이들 학교가 가까워서 선택한 동네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집값은 지금처럼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편에는 그 집도 큰 결심이었습니다. 남편은 삼성협력업체에서 생산 관리 일을 했습니다. 아주 큰 회사 직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책임감 하나는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늦은 적이 거의 없었고 명절 보너스가 나오면 먼저 대출 원금을 갚았습니다. 저는 동네 마트 안에 있는 반찬 코너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아침마다 무거운 식재료 박스를 옮기고 하루 종일 서서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쳤습니다. 손목은 늘 시큰거렸고 겨울에는 손끝이 갈라져 피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관리비, 대출이자 양가 부모님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제가 버는 돈도 꼭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들 민재와 딸 서윤이가 있습니다. 민재는 어릴 때부터 말이 적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한 것은 아니지만 성실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건설 자재회사에 들어갔고 결혼도 비교적 일찍 했습니다. 며느리 연주는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일을 했습니다.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도 차분했고 제게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딸 서윤이는 민재보다 3살 어립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했고 남편과 함께 안양 쪽에 살고 있습니다. 딸은 저와 성격이 더 비슷했습니다. 돈 문제에는 조심스러웠고 가족끼리라도 분명히 할 건 해야 한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저는 젊을 때 그 말이 조금 차갑게 들렸습니다. 딸이 너무 계산적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을 먼저 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통 아파트 대출을 모두 갚은 것은 남편이 6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 남편은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와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희야, 이제 끝났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 대출 다 갚았어.
이제 이 집은 진짜 우리 집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빠져나가던 대출 이자가 이제 사라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왜 울어? 좋은 날인데. 좋아서 울지. 이제 우리 늙어서이자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 그 집은 우리 부부의 성벽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낡은 아파트 한 채였지만 우리에게는 노후의 마지막 울타리였습니다. 대출 없는 집.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한지 직접 갚아본 사람만 압니다. 그 무렵 집값은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7억 5천에서 7억 8천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 남편과 조용히 늙어갈 생각이었습니다. 병원도 가까웠고 시장도 가까웠고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리함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국민연금은 월 168만 원 정도였습니다. 제 국민연금은 63만 원 정도였습니다. 둘이 합치면 231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 대출이 없으니 아껴 쓰면 살 수 있었습니다. 남편 퇴직금과 제가 모아둔 돈을 합쳐 현금도 8천만 원 가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절대 건드리지 말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병원비로 남겨둬야지. 우리 나이에 뭐가 생길지 몰라.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도 분명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민재 부부가 새 아파트 청약에서 떨어지고 전세 계약 갱신을 앞두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재 부부는 성남 쪽 작은 전셋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손자 준서가 태어나고 연주가 일을 줄이면서 형편이 빠듯해졌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계속 올랐고 대출 이자도 부담이었습니다. 민재는 전화할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요즘 집값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정말 답이 없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도 젊을 때 집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자식의 집 문제는 끝이 없었습니다. 한 번 도와주면 또 도와줘야 했고 조금 보태주면 더 큰 도움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재가 남편과 단둘이 오래 통화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남편 목소리가 낮아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명의를? 세금은? 그래도 네 엄마랑 상의는 해야지. 통화가 끝난 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민재가 뭐래? 남편은 식탁에 앉아 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재가 집 이야기를 하더라. 무슨 집? 우리 집.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집을 왜? 남편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민재한테 갈 집 아니냐고 하더라. 지금 미리 증여하면 자기들도 안정되고 나중에 상속 문제도 덜 복잡하지 않겠냐고.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안 돼. 남편이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말 끝까지 들어봐. 들을 것도 없어. 이 집은 우리 노후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누구 명의로도 넘기면 안 돼.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민재도 사정이 있더라. 전세 만기 다가오고 대출이자도 부담이고 준서도 커가고 우리 집 명의를 넘겨주면 민재가 그걸 담보로 정리할 수 있다나 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담보? 그러니까 우리 집을 넘겨서 그 집의 대출을 잡겠다는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여보, 우리가 평생
대출 갚아서 겨우 없앴어.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 때문에 다시 대출이 생기는 걸 그냥 보자는 거야?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가 알아서 갚겠다고 했어.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민재가 나쁜 아이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회사가 어떻게 될지,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될지, 병이 생길지 누가 알아?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너는 왜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각하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안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에는 안 좋은 일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은 제 말을 걱정이 아니라 불신으로 들었습니다. 며칠 뒤 민재 부부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날 연주는 평소보다 더 공손했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고 저녁 내내 제 눈치를 봤습니다. 준서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민재는 식사가 끝나자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죄송한 거 알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안정이 필요해요. 전세로 계속 밀려다니면 준서 학교 문제도 생기고 저희도 계속 불안해요. 아버지 어머니 집은 어차피 나중에 저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그 말에 딸 서윤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건 누가 정했니? 내 동생도 있는데. 민재는 잠시 당황한 얼굴을 했습니다. 서윤이는 결혼해서 잘 살잖아요. 그리고 제가 장남이니까. 저는 바로 말을 끊었습니다. 장남이면 부모 집이 당연히 내 것이니? 연주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욕심내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은 계속 여기 사시면 돼요. 저희가 모시겠다는 마음은 변함없어요. 명의만 정리하자는 거예요. 명의만 그 말이 참 쉽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명의는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명의는 권리입니다. 집을 팔 수 있는 권리,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권리, 누가 살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명의가 넘어가면 집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뒤라면 몰라도 살아있는 동안은 안 된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저를 못 믿으세요? 저는 속이 답답했습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못 믿으세요? 딸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아들에게 집 이야기를 할 때도 자식들은 늘 같은 말을 합니다. 나를 못 믿느냐고. 하지만 부모가 걱정하는 것은 자식의 마음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서 마주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실직, 사업 실패, 이혼, 질병, 대출, 세금, 배우자와의 갈등, 그 모든 것들이 집 한 채를 흔들 수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야. 이 집은 엄마 아빠가 늙어서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야. 네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네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 집도 위험해질 수 있어. 민재는 서운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생각이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그날 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애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해야 했어? 저는 피곤했습니다. 여보, 내가 틀린 말 했어? 민재가 나쁜 애도 아니고 우리를 내쫓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은 아니겠지. 하지만 나중에는 모르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겁이 많아. 그 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겁이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늙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안에서 현실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주 차가운 사람이 됩니다. 며칠 뒤 딸 서윤이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은 제 말을 듣자마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절대 하지 마. 저는 놀랐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당연하지. 부모 살아계신데 집 명의를 왜 넘겨? 오빠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 일 모르는 거야.
최소한 엄마 아빠 거주권이나 조건부 증여 같은 걸 전문가한테 상담받아야 해. 그냥 등기 넘기면 끝이야. 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남편에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남편은 민재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민재는 장남이었습니다. 평생 묵묵히 일만 하던 남편에게 아들은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어차피 민재가 제사도 지내고 집안일도 챙겨야 해.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낫지.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왜 부모 노후의 안전보다 제사와 장남이 먼저 나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민재는 남편에게 자주 전화했습니다. 제게는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할지, 등기는 어떻게 할지, 대출은 얼마나 받을지. 저는 점점 바깥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선이야, 민재가 세무사 상담도 받아봤대. 증여세랑 취득세는 자기들이 부담한대. 우리는 계속 이 집에 살면 되고 생활비도 필요하면 보태겠대. 저는 물었습니다. 그걸 문서로 쓰겠대? 남편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문서 얘기야? 당연히 해야지. 우리가 계속 살 수 있다는 것도, 아플 때 병원비를 도와준다는 것도, 집을 담보로 함부로 대출받지 않겠다는 것도 써야지.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끼리 그런 조건 붙이면 민재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저는 그때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민재 서운한 건 그렇게 중요하고 나중에 내가 길바닥에 나앉는 건 안 중요해? 남편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크게 다퉜습니다. 결혼하고 그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 문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것을. 며칠 동안 남편과 말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민재가 다시 왔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아버지와 술 한잔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안주를 준비하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힘들어요. 회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전세는 또 오르고 준서는 커가고 저도 가장인데 아무것도 못 지키는 것 같아요. 남편은 말없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제가 부모님 집을 빼앗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는 평생 여기 사시면 돼요. 제가 어떻게 부모님을 내보내요. 저는 그냥 숨통이 필요해요. 그 말이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제게 말했습니다. 선이야, 우리도 젊을 때 부모 도움 없이 얼마나 힘들었어. 민재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외면하냐.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조건을 쓰자. 우리 둘이 죽을 때까지 여기 살 수 있다는 것.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우리에게 알린다는 것. 병원비가 필요하면 먼저 협의한다는 것. 최소한 그 정도는 써야 해.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런 걸 쓰면 가족이 아니라 계약이 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계약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저는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이미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제 전화를 피했고, 남편은 말수가 줄었고, 연주는 손자 사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자가 보고 싶었습니다. 가족이 깨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결국 저는 동의했습니다. 등기 이전을 하던 날,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 앉아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법무사는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증여 계약서, 소유권 이전 등기, 세금, 필요한 서류. 저는 하나하나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민재는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연주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잘할게요. 두 분 노후 걱정 안 하시게 할게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미 큰 결정을 하고 나면 그 결정이 옳았다고 믿고 싶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진명이가 민재에게 넘어간 뒤에도 처음 몇 달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 집에 살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재산세 고지서 이름이 민재로 바뀐 것 정도였습니다. 민재는 처음 몇 달 동안 관리비 일부를 보내주었습니다. 엄마, 이건 제가 낼게요. 저는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책임감을 갖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연주도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반찬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세요. 저희가 주말에 갈게요. 손자 준서도 영상통화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우리 선택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민재가 바쁘다는 이유로 방문 횟수가 줄었습니다. 관리비를 보내는 것도 어느 달은 늦어졌고 어느 달은 아예 넘어갔습니다. 제가 말하면 민재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요. 다음 달에 같이 보낼게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부부도 힘들겠지.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불안이 됩니다. 어느 날 저는 우편함에서 은행 안내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수취인은 민재였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봉투 겉면에 우리 아파트 주소와 함께 담보 관련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재야, 혹시 우리 집에 대출 받은 거 있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얼마나 받았니? 크게 무리한 건 아니에요. 얼마냐고 물었잖아.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집은 제 명의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집은 제 명의잖아요. 그 말이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들었어? 민재가 집은 자기 명의라고 했어. 남편은 불편한 표정으로 신문만 넘겼습니다. 애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했겠지. 아니야.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벌써 달라졌어. 남편은 제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아마 남편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일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민재가 집을 담보로 2억 4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는 훨씬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전세 대출 정리와 생활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주식 투자 손실도 조금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회사가 어려워져 퇴직할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제대로 설명된 적은 없었습니다. 명의가 민재에게 넘어간 뒤 우리는 집 안에 살고 있었지만 집 문제에서는 점점 바깥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겨울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미끄러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고 말도 조금 어눌했습니다. 저는 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와 처치를 받는 동안
저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큰일이 아니게 해주세요. 하지만 큰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뇌경색 증상과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손상이 함께 왔습니다. 수술과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지만 저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이 예전처럼 걸을 수 있을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만 생각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민재는 병원에 왔습니다. 연주도 한 번 왔습니다. 민재는 아버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빨리 일어나셔야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구나. 아버지 아픈 앞에서는 달라지겠지. 그런데 병원비 이야기가 나오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중간 정산 2,180만 원. 제가 그 돈을 들고 민재에게 전화한 날, 저는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집에 이미 대출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비를 낼 돈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이미 자기 명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 복도의자에 앉아 오래 울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믿고 넘긴 집에 아들이 대출을 받았다고. 당신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더 빌리기도 어렵다고. 아들이 이미 그 집은 자기 명의라고 말한다고. 저는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혹시 제가 배우자로서, 거주자로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아드님이십니다. 어머님 명의로는 담보대출 진행이 어렵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산 집이에요. 남편이랑 제가 돈 모아서 산 집이고요.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제 거주하신 것과 소유권은 별개의 문제라서요. 대출이나 매각은 소유자분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 이렇게 차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거주와 소유권은 별개의 문제. 저는 평생 그 집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널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서류 한 장 앞에서 저는 그 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법률 상담도 받아보았습니다.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명확한 문서로 남아있지 않으면 쉽지는 않습니다. 당시 대화, 문자, 녹취, 가족들의 진술 등이 중요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아들이 부모 병원비를 안 내면 집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담사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 계약서에 부양 조건이 명확히 들어갔는지, 실제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자녀가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봐야 합니다. 그냥 잘 모시겠다는 말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법무사 사무실에서 민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 절대 잊지 않을게요. 두 분 노후는 제가 책임질게요. 그 말들은 제 귀에는 남아 있었지만 종이에는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딸 서윤이가 병원에 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서윤이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이 고인 눈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화가 나서 바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아버지 병원비 어떻게 할 거야? 민재는 전화기 너머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집 오빠 혼자 번 돈으로 산 거 아니잖아. 엄마 아빠가 평생 모은 집이잖아. 증여받았으면 적어도 아버지 병원비는 책임져야지. 민재도 화를 냈습니다.
너는 받은 것도 없으면서 왜 끼어드냐? 서윤이는 기가 막힌 듯 웃었습니다. 받은 게 없으니까 말하는 거야. 오빠가 집 다 가져갔잖아. 그런데 병원비도 못 내겠다는 게 말이 돼? 민재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다 가져간 게 아니야. 세금도 냈고 대출도 갚고 있어. 나도 힘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받은 집을 부모의 희생이 아니라 자기 부담이 딸린 재산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증여세를 냈으니 자기 돈도 들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출을 갚고 있으니 자신도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우리 집이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대출 없이 지켜온 집. 그 집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민재는 대출도 받을 수 있었고 자기 문제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부담을 이유로 아버지 병원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연주가 병원에 왔습니다. 손에는 음료수 몇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반가워할 힘도 없었습니다. 연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도 요즘 잠을 못 자요. 대출 이자도 부담이고 회사도 불안하고요. 저희가 병원비를 모른 척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2천만 원을 달라고 하시면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연주야, 그 집을 받을 때 뭐라고 했니? 연주는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님, 너희가 잘 모시겠다고 했지. 우리 노후 걱정 안 하게 하겠다고 했지. 그런데 지금 네 아버님이 병원에 누워 계셔. 노후 걱정이 아니라 병원비 걱정을 하고 있어. 이럴 때 돕지 않으면 언제 돕겠다는 거니? 연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집은 이제 저희 재산이기도 해요. 저희가 세금도 냈고 대출도 안고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계속 그 집에 사시는 것도 저희가 당연히 허락하고 있는 거고요. 허락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내가 평생 산 집에 사는 것이 이제 며느리의 허락이 된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울 것 같았습니다. 연주는 잠시 후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일단 300만 원 준비했어요. 죄송해요. 지금은 이게 최선이에요. 저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마운 돈이어야 하는데 제게는 너무 모욕적인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며칠 뒤 저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병원비 앞에서는 자존심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딸 서윤이가 70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사위가 적금을 깼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안해서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엄마, 지금 자존심 세울 때 아니야. 아버지 치료가 먼저야.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집을 받은 아들은 300만 원을 어렵게 보냈고 집 한 푼 받지 않은 딸은 적금을 깨서 7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세상 일이 꼭 법대로, 장남대로, 명의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부족한 병원비는 제가 카드 대출과 보험 해약으로 메웠습니다. 오래 들고 있던 작은 보험 하나를 해약했습니다. 해약 환급금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 치료가 먼저였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말도 조금 또렷해졌고 손에 힘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퇴원 후에는 재활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때도 돈이 문제였습니다. 한 달 비용을 계산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민재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민재야, 아버지 재활병원비가 계속 들어간다. 집 대출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네가 매달 얼마라도 책임져야 한다. 민재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저희도 매달 이자가 나가요.
저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이자는 네가 우리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 이자잖아.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네가 그 집을 받지 않았으면 그 이자도 없었겠지. 하지만 너는 그 집을 받았고 대출도 받았어. 그러면 책임도 져야 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민재는 매달 80만 원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재활비에 보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도 몇 달 지나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달은 50만 원만 보냈고 어느 달은 사정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약속이 계속 작아지는 것을 보는 일이 더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노후는 제가 책임질게요 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장 2천만 원은 어려워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달 80만 원은 보낼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번 달은 50만 원만 가능해요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넘기면 자식의 약속은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부모가 넘긴 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집 한 채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만 말을 바꿉니다. 남편이 재활병원에 있을 때 어느 날 밤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이야 말이 느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내가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가 그럴 줄 몰랐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가 완전히 나쁜 아이는 아닐 거야. 그런데 사람은 자기 가정이 먼저가 되면 부모 약속을 뒤로 미루게 돼. 우리도 그걸 몰랐던 거지. 남편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평생 책임감 있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집 하나만큼은 지켰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자기 손으로 그 집을 넘겼고 아픈 몸으로 병원비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회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후회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티지 못한 것, 문서로 남기지 못한 것, 명의를 넘기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 딸의 말을 듣지 않은 것, 그 모든 것이 후회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등기부 등본을 다시 떼어보았습니다. 소유자 박민재,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2억 8,800만 원. 그 종이를 보는데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부부의 30년이 적힌 자리에 아들의 이름과 은행의 권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현실을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집에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허락하는 동안, 은행이 기다려주는 동안,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지지 않는 동안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딸 서윤이는 저를 자기 집 근처로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영통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마지막 추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이제 마음 편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우편함에 은행 안내문이 꽂힐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재가 전화를 늦게 받으면 혹시 이자를 못 냈나 불안했습니다. 연주가 관리비 이야기를 꺼내면 제가 세입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자기 집에 살면서도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 그것이 명의를 넘긴 부모의 현실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는 저희 집에서 모이면 어떨까요? 아버지도 이동하기 힘드시고 저희도 준비할 게 많아서요.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속에서 다른 뜻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이 더 이상 가족이 모이는 중심이 아니구나. 집 명의가 넘어가자 가족의 중심도 조금씩 옮겨가고 있구나. 딸 서윤이는 민재와 거의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집 받았으면 책임져야 해.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자꾸 끼어들어?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부딪혔습니다. 저는 자식들이 싸우는 것이 싫어서 중간에서 말렸지만 마음 한쪽으로는 딸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갈라진 것은 병원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비는 숨어있던 문제를 드러낸 것뿐이었습니다. 진명의 증여, 장남이라는 생각, 딸은 빠져도 된다는 오래된 관습, 문서 없이 한 약속, 부모는 자식을 믿어야 한다는 말. 그 모든 것이 병원비 2천만 원 앞에서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저는 요즘 주변 친구들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자식에게 집을 미리 넘기지 마. 그러면 어떤 친구는 말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은 달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말합니다. 어차피 죽으면 자식한테 갈 건데 뭐. 저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뒤에 가는 것과 살아있을 때 넘기는 것은 다르다고. 살아있을 때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아프면 돌아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자존심입니다. 부부가 평생 버틴 결과입니다. 그것을 미리 넘기면 부모는 자기 노후의 손잡이를 스스로 놓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모든 자식이 불효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민재도 처음부터 나쁜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고마웠을 것입니다. 정말 잘 모시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과 현실은 다릅니다. 자기 아이가 커가고 대출이자가 오르고 회사가 흔들리고 배우자가 힘들어하면 부모와의 약속은 뒤로 밀립니다. 그때 문서가 없으면 부모가 붙잡을 것은 기억뿐입니다. 하지만 기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부모는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말을 기억합니다. 자식은 그때는 고마웠다는 마음만 기억합니다. 부모는 병원비를 떠올립니다. 자식은 자기 대출 이자를 떠올립니다. 부모는 집을 평생 모은 피땀으로 생각합니다. 자식은 이미 자기 명의가 된 재산으로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습니다. 저는 뒤늦게 민재와 다시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장소는 병원 근처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오래 앉아있기 힘들어 오지 못했습니다. 딸 서윤이도 함께 왔습니다. 민재와 연주도 왔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와 싸우고 싶지 않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만으로는 안 돼. 앞으로 아버지 병원비와 재활비를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해. 그리고 우리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것도 문서로 남겨야 해. 연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문서요? 저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 문서. 내가 예전에 그 말을 못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는 적어야겠다. 민재는 한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이건 엄마 욕심이 아니야. 최소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 집에서 안정적으로 사셔야지. 그리고 오빠가 담보대출 받은 것도 부모님께 알려야 했어. 민재는 작게 말했습니다. 알아. 그날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를 정했습니다. 첫째,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영통집에서 계속 거주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둘째, 민재가 집을 추가 담보로 대출받거나 매각하려면 부모와 서윤에게 사전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셋째, 남편 재활비로 민재가 매달 100만 원, 서윤이가 형편되는 대로 50만 원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넷째, 향후 상속 문제는 별도로 전문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약속이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진명이는 넘어갔고 대출도 생겼습니다.
우리 부부가 잃어버린 안정감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제 더 이상 말로만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재도 그날 많이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어요. 아버지 병원비 앞에서 제가 정말 못났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자기 잘못을 조금은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부모 마음은 참 어리석습니다. 큰 상처를 받고도 자식이 한마디 미안하다고 하면 또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예전의 저와 다릅니다. 흔들리더라도 기록합니다. 사랑하더라도 확인합니다. 믿더라도 제 노후의 문을 완전히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남편은 지금 집으로 돌아와 재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는 못합니다. 오른손도 아직 어색합니다. 하지만 혼자 식탁까지 걸어와 앉을 수는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제가 남편의 팔을 잡고 단지 안을 천천히 걷습니다. 가끔 남편은 우리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말합니다. 저 집을 우리가 참 힘들게 마련했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말 속에는 후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집은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창문도 그대로이고 베란다 화분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집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완전히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이 아직도 가끔 저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이야기를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가 저처럼 내 자식은 다르다고 믿고 집을 넘기려 한다면 잠깐이라도 멈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쓸 병원비와 간병비를 먼저 남겨야 합니다. 부부가 죽을 때까지 살 집을 지켜야 합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거주 조건, 부양 조건, 대출 제한, 병원비 부담, 형제 간 형평성까지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말로만 잘 모시겠다는 약속은 병원비 앞에서 너무 약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등기부 등본을 이기지 못합니다. 부모님 노후는 제가 책임질게요 라는 말은 은행 대출 문자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노후에는 마음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사랑보다 서류가 먼저일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차가운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병원 원무과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가 말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나중에 제게 올 집이잖아요. 명의만 먼저 바꾸자는 거예요. 부모님은 계속 여기 사시면 돼요. 제가 노후는 책임질게요. 그 말을 들으면 고맙고 든든하고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물어보십시오. 그 약속을 문서로 쓸 수 있느냐고,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거주권을 보장할 수 있느냐고, 병원비가 생기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정할 수 있느냐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기 전에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느냐고. 그 질문에 서운해 한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이라면 부모의 불안을 줄여주려고 해야 합니다. 부모의 마지막 집을 받으면서 부모가 걱정하는 것을 서운해만 한다면 그 증여는 이미 위험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집을 넘긴 날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다고 아직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2천만 원 앞에서 우리 가족은 갈라졌습니다. 아들은 자기 대출을 먼저 생각했고, 딸은 형평성을 이야기했고, 저는 병원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실 침대 위에서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내 집에서 마음 편히 늙어갈 수 있다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집을 너무 일찍 넘기지는 마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부모의 병원비를 먼저 남기십시오. 믿으십시오. 하지만 그 믿음을 문서로 지키십시오. 부모의 노후는 자식의 말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등기부 등본 한 줄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고지서 한 장이 가족의 진짜 얼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조용히 구독해 두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노후도 함께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집은 자식에게 남겨줄 선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모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그 안전망을 너무 일찍 내려놓지 마십시오.